1951년 프랑스 파리로 가신 화가 이성자 선생님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세대 신여성이죠. 1918년생이면은 1916년에 이중섭 그런 분들이 태어났으니까 유영국, 김병기 이런 선생님들 191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51년 6.25 동란 직후에 바로 프랑스로 가셨으니까 상당히 그 앞서가시는 그 여성 작가님이셨죠. 그 작품 기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동시대에 그 기법을 쓰시던 선생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여류 작가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도 말이 자꾸 버벅거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아들 셋을 두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프랑스로 간 이유를 보면은 참 대단하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나는 불쌍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진짜 그야말로 신여성의 어떤 상징인 여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 파리의 그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두루마리로 벽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작업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원래 파리는 좁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작업을 하신 걸 보면은, 저 시절에는 정말 신여성 중에 신여성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뵌 거는 1985년도 경인데요. 그 에콜대 보자르의 저희 동창 중에서 그 이성자 선생님 집안에 또 딸내미가 그 유학을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한번 나중에 소개를 시켜달라. 우리 대가분들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뵙게 되었는데요. 그 파리 에콜대 보자르에 보면은 그 모자이크반이 있거든요. 그 리키타라는 선생이 맞나 이름이?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모자이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모자이크가 말하자면은 그 돌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또 그 작업이고, 그 세계가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모자이크 그 작업을 하는 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뵀었는데 당찬 분이셨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꼭 한번 나중에 내가 용돈이라도 모아가지고 꼭 한번 사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저도 이제 한 점에 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상당히 그 어머니를 좋아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문화재단을 아마 만드셨을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셋째 아드님을 한번 홍콩에서 뵌 적이 있어요. 홍콩에 이제 우연히 이제 여러 형님들 따라갔다가 이 몽블랑 이렇게 우리나라의 몽블랑 대리점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그 몽블랑 문화훈장인가 그런 상까지 유치하신 분이에요. 그 상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한 분들에게 수상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그 어머니의 지극한 그런 그 사랑으로 어떤 미술관을 만들고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정말 그 예술가로서는 아들을 정말 잘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홍콩에서 한번 뵀을 때, 그때 그냥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에 꼭 한번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이성자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요즘 갑자기 환절기라 뭐 기침이 좀 가끔 나와가지고요. 그 1세대 화가들, 특히 이제 여류 화가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뭐 여류 화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존중해 준 거로 그 대중들이 그 굉장히 존중해 줬거든요. 여류 작가 선생님들을. 이 미국만 하더라도 같은 예일대를 나와도 졸업생이 10명 중에 여성 여성이 5명이었다 하면은 그 5명이 화단에 데뷔를 할 때 뭐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더 늦게 더 뒤에 데뷔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약간의 더딘 그 차별이 약간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 상태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개화기에 그 근대 그 여류 작가들 그다음에 그 이후의 작가들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그래도 우리 세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그 여류 작가분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가장 그래도 만나 뵌 분 중에서는 이성자 선생님이 스토리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성자 선생님의 그 스토리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성자 선생님은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고 또 이성자 선생님은 나혜석 선생님, 뭐 백남순 선생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부인이셨던 우향 박래연 선생님과 더불어 그 1세대의 그 우리가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구상, 추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추상 미술의 이성자 선생님은 그 프랑스에서 오래 계셨거든요. 그 프랑스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 이 그 친척 중에 제가 그 우리 친한 친구가 우리 에꼴 데 보자를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만나 뵀는데 그 당시 이제 이성자 선생님은 이 그 모자이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 반에 그 처음에 이제 그 70년대 그때 그 70년대 아니면 80년대 초까지겠죠. 그때 그 벽화반에 그 교수님을 만나러 오셨던 그런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갖고 파리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저도 이제 작품을 한 점 가지고 소장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가장 또 편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항상 우리 근현대 미술의 여류 작가 선생님들 중에서 뭐 20위 안에 꼭 들어가는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했지만은 제가 편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래도 대중들의 인지도가 계신 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기법에 대해서는 뭐 이 후배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비슷한 류의 작품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김환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성자 선생님의 기법 중에서 김환기 선생님의 기법하고 호환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감을 올리는 기법에서도 그 웨트 원 드라이 약간 그 수채화 기법인데 마른 다음에 또 터치를 또 하고 마른 다음에 터치를 하고 그런 기법인데 뭐 반드시 속까지 말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마른 후에 올라가는 그런 기법. 그러니까 임파스터 기법하고는 좀 다르죠. 임파스터는 그 고흐가 썼던 그 기법인데 이렇게 마르지 않아도 그 터치를 줄 수가 있거든요. 뭐 나이핑이나 유화 붓으로 쓰든 간에 그건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른 후에 올리면은 어떻게 그 이 변화가 오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성자 선생님의 작품을 진본을 보시면서 제가 또 이해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장례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건데요. 제가 1994년 카오스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때 뭐 이 적 시리즈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도시 시리즈도 했었고 할 때였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물감층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꼭 작은 이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 고색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런 이 작업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최초에 있었던 이 바닥 위에다가 계속 올려나간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보면은 약간 밑에 있는 바닥을 인식을 하면서 약간 그레이징 기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 투명한 물감, 투명하면서 밑에 층에 있는 물감이 보여지도록 하는 방법을 갖다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도 썼고, 그 다음에 웨트 언 드라이, 웨트 언 드라이죠. 이 마른 후에 또 다시 올라가는 기법, 그것도 썼었고, 그 다음에 물감을 완전히 이렇게 이 덕지덕지 올렸던 마지막 올렸던 이런 거는 나이핑 기법인데, 이런 걸 이제 총총 아주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법을 초창기 때 50년대에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뭐 57년, 58년 뭐 이때. 나중에는 이제 물론 약간 이 점화 비슷하게 이렇게 얇게 피는 물감을 쓰시면서 작업을 한 게 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할 때, 회고전을 할 때 그 작품이 많이 출품이 됐는데, 뭐 그때 예전 작품도 인기가 있고 나중에 작품도 인기가 있는데 선생님 작품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작가는 작품이 많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 보여줄 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오산 고보 이명년 선생님하고 결혼하신 백남순 선생님은 파리에 유학을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6.25를 겪으면서 모든 작품이 거의 다 불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백남순 선생님은 워낙 1세대 이 최초의 어떤 그런 여성 여류 작가였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죠. 사료적 가치도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나혜석 선생님과 쌍벽을 이루는 어떤 구상 작가로는 백남순, 그 다음에 나혜석 선생님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비구상 쪽으로 하신, 추상 쪽으로 하신 선생님은 또 이성자 선생님이 또 굉장히 유명하세요. 박래현 선생님하고. 뭐 두 분 다 이제 비슷비슷한 나이셨는데 박래현 선생님이 좀 앞이신가? 아무튼 박래현 선생님은 운보 김기창이라는 진짜 이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제자인데 육대가들의 뭐 제자니까 뭐 엄청나죠. 근데 요즘은 좀 약간 동양화가 이제 이 화단의 어떤 경매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소외시되면서 주춤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일은 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요새 많은 세대들이 아우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즘 참 없어요. 동양화 하시는 분들이. 뭐 예전에 뭐 이당 김은호, 뭐 청전 이상범, 소정 병관식 뭐 이런 분들 아주 기라성 같았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화랑가에 나가 보면은 엄청나게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야, 요즘 이 트렌드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언젠가는 또 그런 게 또 다시 이렇게 순환되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 스토리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건 그런 기법이고, 또 하나 기법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이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1세대 선생님들의 기법이 거의 대부분 그 호환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 동시대에 살아가니까 서로들 이제 보고 배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파스터 기법으로 계속 올려가면서 이제 마티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기법은 이제 이 김환기 선생님도 많이 쓰신 기법이지만 뭐 가령 여 가운데를 뭐 하얗게 하면은 달항아리를 할 때 유리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런 선을 남겨두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기법을 쓰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김환기 선생님, 여류 작가로는 이 이성자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뭐 청색을 뭐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웨트원 드라이, 그러니까 드라이 이 마른 상태에서 그 위에 올리는 이 채색 기법, 이런 거를 쓰셔가지고 이 두터운 마테리얼을 이렇게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그 방법을 많이 쓰셨죠.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서양이든 우리 동양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비슷한 류의 작품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서양화의 뭐 역사는 뭐 역시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14세기에서부터 쭉 그 기법들이 발전돼 오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을 거치면서 뭐 추상이다,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사조로 나누잖아요. 그때 모더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제가 이론 실기 시간에 이제 강연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사조에 따라 가지고 많은 기법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물감들은 예전의 물감들은 튜브 물감보다 거의 그 인상주의, 특히 뭐 전기나 후기 할 거 없이 전부 다 물감을 만들어 쓴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갈라지지 않나요?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안 갈라지는 유화는 없어요. 하지만은 최대한 안 갈라지게 하려면은 이 밑에 최초에 칠했던 유화 물감이 안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말라 있기 때문에 말라간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마른 상태의 물감을 위에 올리면은 맨 위에는 건조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위에 물감이 자글자글 터져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기름이 조금 더 섞여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또 이렇게 물감을 하루 이틀 이렇게 걸러가면서 쓰다 보면은 밑에 물감이 더 많이 말라 있죠. 그 상태에서는 계속 올려도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년이 넘은 거지만 안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기미술관이나 아니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예전에 이제 고화들을 보면은 그 갈라져 있는 것과 안 갈라져 있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뭐 저는 이 설명을 할 때 물론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뭐 실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그 기법이나 마티리얼을 보면서 감상을 하면은요, 훨씬 그 작품을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가 특히 사학자나 뭐 이런 그런 이 미술사학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실기를 모르면은 이런 설명을 못 드리죠. 또 그런 분들은 또 많이 계시고. 근데 제 이런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 그다음에 우리 후배님들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가면서 장례를